자, 여러분 이제 일곱 번째 강의입니다. 재고자산 이어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강좌에서 볼 내용은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 그리고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 기말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상기업을 가정으로 하면, 자, 상기업에서 상품을 구입해서, 자, 예를 들어서 상품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상품을 1,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1,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기말에 상품이 남아있는 게 3,000원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300원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자, 300원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판매돼서 없어진 매출 원가는 얼마일까요? 자, 1,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300원이 남았다. 그러면 올해 한 해 동안 팔려나간 매출원가 비용은, 매출원가라는 건 비용이에요. 700원이 비용화된 거죠. 팔려서.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여러분, 깜빡하고 알고 봤더니 여기 기록 생각을 못한 게, 이 1,000원 구입한 것 중에 50원어치는 거래처에 맡겨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 재고는 내 창고에 있는 300원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보관하고 있는 나의 재고 50원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까지 고려하면 350원이 남아있는 거니까 매출원가는 650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자, 이처럼 우리가 매출원가는 기말 재고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이 비용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회사 창고에는 없지만, 우리 회사의 창고에는 없지만 우리 회사의 소유권이 있는 재고자산이 다른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우리 거라고 그런다면 우리 재고에 포함을 해야 되는 거고, 또는 이럴 수도 있죠. 자, 창고에 보니까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일부는 거래처 소유의 재고자산이에요. 그럼 그거는 대략 포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정확한 매출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이유에서 이걸 봐야 되는지. 자, 그럼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주제가 미착품, 여러분 교재 28쪽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위탁 판매, 그 한 장 넘겨보시면 시형 판매, 반품 가능 판매, 저당 상품,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미착품이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물건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 보시면 미국에 있는 판매자한테 우리나라에 있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바다 중간에 결산할 때 이렇게 배에 지금 거기 안에 있어요. 그럼 지금 바다 중간에 떠 있는 이 재고 자산을 누구 걸로 봐야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구매자 거의 재고 자산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 구매자는 창고에 물건이 없다 하더라도 기말 재고에 포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물건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럼 이걸 누구 걸로 볼 거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계약 조건이 크게 보면 선적지 조건과 도착지 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은, 자, 이 물건이 배에 선적됐을 때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계약 조건을 말해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의 구매자가 이걸 선적지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이 바다 중간에 있는 재고 자산은 이 구매자의 소유가 되는 거죠. 창고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도착지 인도 기준은 뭐겠어요? 이걸 또 목적지 뭐 인도 조건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인도 기준이라고도 하는데, 도착지 인도 기준은 어떤 거겠어요? 그렇죠. 도착했을 때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넘어오는 계약의 조건을 말해요. 그럼 만약에 이 구매자가 도착지 조건으로 이 계약을 맺은 거라면 이 바다 중간에 있는 이 상품의 재고 자산은 판매자의 소유가 되는 거니까, 도착지 조건이었다면 12월 31일 날 이 재고 자산은 구매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하면 안 되고 판매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또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위탁 판매입니다. 두 번째는. 자, 위탁 판매라는 건 뭐냐면, 자, 상품을 내가 직접 팔기 어려우니까
판매 대행회사한테 판매를 의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팔아준 거에 대해서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지급을 하는 거죠. 자, 그림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쉬운데, 자, 이때 판매를 의뢰한 회사를 위탁회사를 이런 위탁자라고 합니다. 자, 또 판매를 대신해주는 이런 대행회사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서 교보문고 서점한테 위탁 판매 계약을 맺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책을 실어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이 보낸 물건을 적성품 또는 위탁품이라고 합니다. 자, 100권을 보냈어요. 자, 근데 이 교보문고에서 이걸 소비자한테 판매했습니다. 자, 70권을 팔았어요. 그럼 수탁자인 교보문고는 창고에 30권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 30권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 30권 재고 자산의 소유권은 누구께 되는 겁니까? 교보문고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위탁자의 재고에 포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탁자는 자기 창고에 30권이 없다 하더라도 이 30권을 기말 재고에 포함해서 매출원가를 산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시용 판매를 한번 볼게요. 자, 시용 판매란 여러분 가끔 보면 홈쇼핑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의 제품을 대신 팔아주고 이렇게 수수료를 받잖아요. 이런 건 이제 위탁 판매죠. 자, 그럼 시용 판매는 좀 뭐냐면 판매를 할 때 이렇게 팔 수도 있죠. 자, 우리가 판매 촉진을 위해서 우선 고객한테 물건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물건을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시용 판매라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이에요. 이때 보내준 물건을 우리가 시송품이라고 해요. 시송품 또는 뭐 시용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건을 보내주면 자, 고객이 물건을 써보고 구매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을 때 그때 판매가 완료된 것이고요. 고객이 사겠다는 구매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판매가 완료된 게 아니니까 구매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시용품은 회사 창고에 없다 하더라도 회사의 기말 재고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고객한테 물건을 보내줘서 고객이 갖고 있지만 판매가 완료된 게 아니다. 고객이 구매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회사 창고에 없다 하더라도 기말 재고로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품 가능 판매예요. 자, 물건을 판매하고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3일 내에 물건을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면 반품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판매 형태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반품이 가능한 판매를 하게 되면 수익을 언제 인식하는 게 맞을까요? 자, 3일 안에 반품해서 물건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반품이 얼마가 될지 추정할 수 없다면 반품 기간이 종료되거나 또는 반품 기간 종료 전에 고객이 물건을 사겠다고 의사결정을 표시하면 판매가 완료된 거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판매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반품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구매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물건은 고객한테 가 있지만 기업의 재고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형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저당 상품이라고 있네요. 자, 저당 상품은 저당 잡혀 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내가 갖고 있던 상품을 은행에 저당 잡혔어요. 그럼 여러분 상품의 소유권이 은행에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그 상품은 내 거지만 내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저당을 잡혀 놓은 것 뿐이지 소유권은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당 상품은 회사의 기말 재고에 포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착품, 위탁 판매, 그리고 또 뭘 봤어요? 시형 판매, 반품 가능 판매, 저당 상품 이러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재고 자산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상품이나 원재료와 같은 이런 재고 자산은 우리가 기말에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품을 만약에 10만 원어치 현금 주고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할 거잖아요. 이걸 분계장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재고 자산은 특이한 게 이 금액 안에는, 자, 예를 들면 이 상품 10개를 한 개에 100, 예를 들어서 뭐 만 원 주고 산 거다라고 하면 이 금액 안에는 이 상품에 대한 소량과 구입 단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량과 단가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자산을 평가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수량과 단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냐 하면, 자, 봐봐요. 여기 예를 제가 써놓은 걸 보시면 1월 10일 날 A라는 상품 10개를 개당 100원에 구입을 했고요. 똑같은 A라는 상품을 1월 17일 날 20개를 300원에 만약에 내가 구입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구입하는 시점마다 구입하는 단가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때 24개를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30개를 갖고 있었죠. 10개 샀고 20개를 더 샀고 그 중에 24개를 갖다가 팔았습니다. 그럼 이제 30개에서 6개는 남아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때 똑같은 A 상품이니까 24개를 팔았을 때 100원짜리를 갖다가 꺼내 준 건지, 또는 여기 보시면 300원에 구입한 물건을 갖다가 꺼내 준 건지, 이거를 일일이 다 우리가 라벨을 붙여서 확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이 재고 자산을 평가해 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수량과 단가를 기록하는 장부를 재고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재고장에다가 날짜, 내용, 수량, 단가, 금액, 입고됐을 때, 또 출고됐을 때 수량, 단가, 금액, 또 남아있는 재고에 대한 수량, 단가, 금액을 이렇게 기록하는 하나의 보조 장부예요. 이런 걸 재고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상품 같은 이런 재고 자산은 재고장으로 또 수량과 단가에 대한 기록도 해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전산이 다 이렇게 산정을 해줍니다만 이론적인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수량과 단가를 어떻게 기록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24개 팔려 나갔을 때 100원짜리를 갖다가 준 건지 300원에 구입해 온 거를 갖다가 꺼내 준 건지, 어떻게 이거를 산정해서 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량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수량을 기록할 때는 계속기록법도 있고 실제 재고조사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계속기록법이라는 건 뭐냐면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 재고장에다가 수량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초의 수량이 100개 있었다? 그러면 입고의 기초하고 적어주는 겁니다. 단기에 매입한 수량이 200개다? 그럼 매입한 수량에다가 또 적어주는 거죠. 자, 단기에 판매된 수량이 230개다? 출고된 수량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재고 수량은 70개가 되겠죠. 자, 이처럼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수량을. 그래서 이름이 계속기록법이에요. 자, 그럼 계속기록법으로 수량 기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초했던 수량과 단기에 구입한 수량을 더하고 단기에 판매 수량을 빼게 되면 남아있는 기말재고 수량을 구할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기록법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은 번거롭습니다. 물건을 팔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또 언제 적고 있냐고요. 그렇죠? 물론 요즘에는 바코드 시스템으로 다 재고 관리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이론을 배우는 거니까 그런 건 잊어버리시고.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번거로운데. 그래서 실제재고조사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론상. 그럼 이건 뭐냐면, 입고됐을 때는 입고 수량을 기록을 하고 출고됐을 때는 기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 했다가 이 단어 그대로 실제 재고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기초에 100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단기에 매입한 수량이 200개예요. 그리고 출고된 게 230개였잖아요. 기록 안 하는 거예요. 안 했다가 창고에 가서 남아있는 수량을 세보는 겁니다. 자, 230개가 창고에서 출고된 거는 맞고 기록만 안 해놓은 것 뿐이잖아요. 귀찮아서. 그러면 남아있는 수량을 세보면 당연히 230개는 판매 수량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재고자산 관리를 하고 싶으세요? 선생님, 전 귀찮아서 실제 재고조사법만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병행해서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계속기록법으로 기록한 기말 수량이, 예를 들어서 장부상 수량이 240개예요. 근데 만약에 실제 재고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몇 개가 분실되고 도난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기록도 하고 특정 시점에 재고조사를 통해서 수량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재고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230개라면 100개는 지금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100개가 왜 없어졌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뭐 도난이 된 건지 분실된 건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렇게 실질 재고조사도 하고 장부의 계속 기록도 하게 되는 이런 혼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단가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월 달에 한 개를 내가 1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2월 달에 똑같은 A 상품 또 한 개를 물가가 많이 올라서 200원에 내가 구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개 중에 3월 달에 한 개를 판매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때 이 100원짜리를 갖다가 꺼내 준 건지 200원에 구입해 온 물건을 갖다가 꺼내 준 건지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알고 싶다면 어떻게 써야 돼요? 물건을 구입했을 때 거기다가 구입 단가의 가격표를 붙여놨어야 되는 거죠. 이건 100원에 사왔어. 이건 200원에 사왔어. 근데 여러분, 상품의 종류가 많고 거래가 빈번한 기업에서 이걸 다 라벨을 붙여서 관리할 수는 없겠죠. 물론 지금 현재는 바코드 시스템이 다 잘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론적으로 보면 이걸 다 일일이 하나하나 붙여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또 고민거리입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방금 얘기한 구입했을 때 구입 가격표를 붙여서 관리하는 건데 이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상품의 종류가 많고 거래가 빈번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걸 적용하기가 힘들죠.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업이나 귀금속을 파는 회사는 거래가 빈번하거나 종류가 많은 건 아니니까 이런 개별법으로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때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종류도 많고 거래도 빈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가장 대표적인 건 선입선출법입니다. 선입선출법. 자, 선입선출법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선입, 먼저 들어온 게 선출, 먼저 팔려 나갔겠지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1월 달에 100원의 물건을 사왔고 2월 달에 똑같은 물건 200원을 사왔어요. 여러분, 각각 한 개씩. 그리고 3월 달에 이걸 하나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요 100원짜리를 먼저 꺼내주는 걸로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어떤 게 성립되냐 하면, 자, 처음에 낮게 구입한 물건이 매출원가 비용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비용이 낮게 기록돼요. 그죠? 비용이 낮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요 기말 재고는 높게 기록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용은 낮게 기록되고, 그러니까 비용이 낮아지니까 결론은 회사의 이익은 크게 기록이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선의선출법은. 자, 그럼 선의선출법의 장점은 뭐냐 하면
실제 물량의 흐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식료품을 파는 기업이다 그러면 당연히 먼저 구입한 물건을 먼저 꺼내주려고 하겠죠. 아니면 유통기한 지나서 버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물량의 흐름도 먼저 구입한 걸 먼저 출고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물량의 흐름과 이 가정이 일치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으로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낮은 금액이 판매돼서 비용화되다 보니까 옛날에 구입한 낮은 단가가 비용화되고 최근의 판매 수익과 과거의 단가 비용이 기록이 되다 보니까 이 최근의 수익과 과거의 비용이 적용이 돼서 수익과 비용에 대응되는 시점이 적절하지가 않죠. 이건 또 단점이 되겠죠. 자, 또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이 기말재고 자산은 높게 평가되죠. 물가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는 기말 금액이 높다 보니까 회사의 매출원가 비용은 낮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익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올해 첫 해에는 또 세금을 좀 더 내야 되는 그렇죠? 물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전체로 보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100원과 200원은 어차피 다 팔려나갔다 그러면 전체 인식되는 비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비용을 먼저 조금 인식하고 다음 연도에 많이 인식할 거냐, 올해 많이 인식하고 다음 연도에 적게 인식할 거냐, 그 차이인 거지. 이게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익이 커지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다. 전체로 내는 세금은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하지만 첫 해년도에는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가정하면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커지니까 세금도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첫 해에는. 그렇죠? 자, 후입선출법입니다. 이건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후입,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걸로 가정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선입선출법과 반대의 특징이 있겠죠. 실제 물량의 흐름과 반대니까 실제 물량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가가 상승했을 때 나중에 들어온 물건이 먼저 팔린 걸로 기록이 되니까 자, 아까랑 똑같은 예입니다. 자, 내가 1월 달에 100원의 상품을 구입했고 2월 달에 똑같은 물건이지만 200원의 상품을 구입했고 3월 달에 이거를 판매했다라고 했을 때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200원을 갖다가 꺼내 준 걸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먼저 했던 걸 갖다가 꺼내 준 거니까 이 실제 물량의 흐름과 이 가정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자, 또 장점도 있습니다, 대신에. 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최근에 구입 단가가 최근의 판매 수익에 대응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이 시점이 잘 대응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적정한 이익을 우리가 보고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거꾸로 이 높은 금액이 매출원가 비용화 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건 요 100원짜리가 남아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남은 금액은 선입선출법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첫 해 이 낮은 금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출원가는 높아지니까 선입선출법과 반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높은 금액이 비용화되다 보니까 회사의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후입선출법의 경우에는 첫 해에 세금이 적죠. 대신에 다음 연도에는 이 100원짜리가 팔려나가서 비용이 적어지니까 이익이 다음 연도에 또 커지게 돼서 다음 연도에 또 세금을 또 많이 내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으로 했다, 뭐 후입선출법으로 했다. 그래서 후입선출법으로 해서 세금을 덜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먼저 낼 거냐 아니면 나중에 낼 거냐 그 차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중평균법이에요, 여러분. 가중평균법은 실무에서 또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보다는 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내가 1월 달에 100원의 물건을 한 개 샀어요. 2월 달에 200원의 물건을, 똑같은 물건을 하나를 또 샀어요. 그럼 내가 지금 300원어치를 두 개를 산 거니까 한 개당 평균 단가는 150원이잖아요. 그럼 이 150원을 매출원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도 15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이거 이제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평균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평균 단가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서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총평균법은 이 평균 단가를 기말에 한 번에 그냥 평균 단가를 내서 산정하는 겁니다. 계속 그 기록할 때마다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럼 계속 기록할 때마다 평균을 내는 것은 이동평균법이에요. 그때그때마다 재고자산이 출고될 때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이동이 될 때 그때그때마다 평균 단가를 계속 재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 변동에 대한 민감성은 이동평균법이 좀 민감하겠죠. 단가 변동이 있으면은 평균 단가도 같이 바뀌니까. 하지만 총평균법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특정 시점에 총 구입한 금액, 총 수량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내는 거니까 이게 좀 간편하긴 하겠죠. 자, 그래서 평균법은 평균 단가를 내서 우리가 매출 원가와 기말재고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사례를 한번 보시죠. 간단한. 1월 10일 날 100개를 1,000원에 한 개당 구입을 했고요. 똑같은 A 상품을 1월 17일 날 100개를 물가가 많이 올랐나 봐요. 2,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200개가 있는데, 자, 총 1,000원, 2,000원이니까 총 30만 원어치 구입을 한 거죠. 자, 1월 30일 날 이 중에 예를 들어서 110개가 팔려 나갔어요. 자, 그럼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매출원가와 남아있는 기말재고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자, 매출원 선입선출법부터 한번 봐봐요. 자, 먼저 있던 게 먼저 팔린 거니까 요 110개가 팔려 나갔을 때 요 1,000원짜리가 먼저 100개 팔려 나가고 110개가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입고된 요 2,000원짜리 중에서 10개가 팔려 나간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게 10만원, 2만원이니까 12만원이죠. 그럼 남아있는 기말재고 요 200개에서 110개 팔려 나갔으니까 90개가 남아있죠. 그럼 90개는 선입선출법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들어온 게 남아있겠죠. 그렇죠? 먼저 있던 게 먼저 팔린 걸로 가정하는 거니까 요거 하게 되면 18만원이네요. 결국에 내가 구입한 30만원을 팔려나간 매출원가 12만원과 남아있는 기말재고 18만원으로 구분하고 요 두 개 합은 30만원이 돼야 되는 거죠. 30만원 중에 팔려 나간 게 얼마고 기말에 남아있는 게 얼마인지를 이 배분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말재고를 18만원으로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단가 가정을 통해서. 자, 후입선출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후입선출법 1100개가 110개가 팔려 나갔을 때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거니까 2,000원짜리가 먼저 100개가 나가고 그리고 요 1,000원짜리가 10개가 팔려 나간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21만원이네요. 그럼 남아있는 90개는 처음에 들어왔던 거, 먼저 있던 게 남아있는 거니까 1,000원짜리가 남아있겠죠. 이게 9만원이죠? 그럼 합치면 어찌됐든 간에 30만원인데 이 중에 팔려나간 매출원가가 21만원, 남아있는 기말재고 자산이 9만원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평균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평균법은 우리가 기말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동평균법 그때그때마다 평균 단가 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돼 있었어요? 아까 100개를 아까 우리 어떻게 됐었죠? 100개를 여러분 교재 보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 교재 32쪽이죠. 그죠? 31쪽, 32쪽에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는 100개를 1,000원에 구입했고 100개를 2,000원에 구입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30만 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총 구입한 수량이 지금 몇 개예요, 여러분? 200개죠. 그쵸? 그러면 한 개당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30만 원 나누기 200개 하면. 그렇죠. 1,500원이죠. 그래서 그 평균 단가로 보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의 평균 단가. 그래서 1년에 한 번 평균 단가 내면 그게 총평균법이고 그게 이동될 때마다 평균 단가 내면 이동평균법이고. 자, 그러면은 요 110개는 요 1,500원 평균 단가를 적용해서 16만 5천원. 남아있는 90개도 평균 단가 적용해서 13만 5천원. 어차피 합치면 30만 원이죠. 30만 원 중에 팔려 나간 게 얼마고 남아있는 게 얼마인지를 이걸 쪼개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회사의 이익이 달라질 수가 있죠. 첫해. 전체 이익은 똑같아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110개를 아까 팔았다고 했는데 이게 한 개당 구입 가격 말고 판매 가격이 한 개당 2,000원이면 110개 곱하기 2,000원 하게 되면 매출액 수익은 22만 원이죠. 이 22만 원은
선입이든 평균법이든 후입이든 동일한 겁니다. 매출액은. 우리는 지금 매출액에 대한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매출 원가와 기말재고를 어떻게 나눠줄 거냐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볼게. 선입선출법은 먼저 있던 낮은 단가가 비용화되니까 이 매출 원가가 낮게 기록되는 거죠. 그럼 비용이 낮아지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거꾸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후입선출법은 어때요? 반대죠. 자, 물건을 팔았을 때 높은 단가가 비용화되니까 이렇게 매출 원가가 가장 크네요, 여러분. 그죠? 남아있는 금액은 적죠. 그래서 요 21만 원짜리를 22만 원에 팔았으니까 9만 원이 매출 총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비용이 커지니까 이익은 적어지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거 다 외우기 힘드니까 이건 기억해 주세요. 자,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가정하에 선입선출법이 이익을 가장 높게 기록하는구나. 요거 하나를 딱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거 분석할 수 있어요.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익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도 객관식에서 나오니까 이거 고민을 꼭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전 사례 문제를 제가 넣어놨는데 선입선출법을 가정했을 때 2월 말에 기말상품 재고액과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자 볼게요. 지금 자 1월 10일 날 100개를 개당 1,000원에 구입을 했고 1월 13일 날 200개를 개당 2,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150개가 팔려 나갔는데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매출원가 어떻게 구하면 되죠? 150개? 자, 우선은 100개는 1,000원짜리가 팔려 나간 거고, 그렇죠? 나머지 50개는 2,000원짜리가 팔려 나간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10만 원, 10만 원이니까 20만 원이 매출원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매출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개를 3,000원에 팔았으니까, 요거 355 하면 이게 45만 원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음. 그렇죠. 45만 원. 그렇죠. 그러면 매출액이 45만 원이고 매출 원가가 20만 원이니까 매출 총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5만 원이 매출 총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설명을 달아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매출액, 매출 원가 이렇게 해서 연습을 간단히 해보면 여러분 구조 파악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강에서 나머지 이야기들 정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